자료는 없고 진짜 시장 브리핑도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주간 수익 얘기와 그 다음에 우리 가치 투자 그 얘기를 좀 하고, 그다음 전체 시장에 대한 어떤 분위기랄까요? 이슈들, 뉴스거리들만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제 주간 수익은 제가 이제 주간 수익 여러분한테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주간 수익은 뭐 길게 뽑아먹고 이런 게 아닙니다. 길게 뽑아먹고 뭐 20일, 뭐 한 달, 평균적으로 5일이에요. 5일, 일주일 정도 뭐 거래일 안에 시세 변동이 큰 종목을 위주로 빠른 회전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관점이고요. 주간 스윙은 시황하고는 사실상 큰 관계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는 거를 대응해서 이렇게 시세가 나오든, 아니면 빠졌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곳에서의 시세를 보던, 어떤 것이든 시세가 나오는 종목, 3%, 5%, 7%, 또는 10% 넘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종목에 대한 매매 타이밍,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업의 정보나 기업의 분석 가치, 뭐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거래량이 좀 되고 활발하고 되도록이면 거래량이 좀 있는 거죠. 나 거래량이 없는 것도 대응할 수도 있어요. 그 거래량이 좀 나와주고, 그 다음에 시세 변동이 되도록이면 3, 5, 7 이 기간 안에 하는 움직임이 빨리 나오는 것. 지금 저 6월 1일날 이렇게 얘기해드렸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일수로는 며칠 안 되죠, 지금 현재. 그래서 거래일수로는 하여튼 3, 5, 7 이 이내에 시세 변동이 나오는 것, 그것을 기술적으로 매매 타점이죠. 매매 타이밍의 타점을 잡아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간 스윙은 지속적으로도 계속 그렇게 활용할 겁니다. 또 먹고 나왔는데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빠른 회전을 통해서 대응의 포인트를 잡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종목을 수익을 났는데 수익 구간에서 더 올라갔다 해서 대응하고 또 대응을 안 하고, 이거는 관계없어요. 제가 무조건 매매 타임에서 뭘 보냐면 변동성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더라도 강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싶으면 대응을 들어갑니다. 변동이 나오고 최대한 빠른 회전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주간 수익은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있는 가치 투자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매매예요, 매매. 오로지 매매 차익을 통해서 수익 실현을 만들고자 하는 거니까. 매매 차익은 시장이 좋든 나쁘든 전 종목을 대상으로 그 구간에서 보이면, 없으면 안 하는데 늘 나옵니다. 나오기는. 매매 차익에 대한 종목을 꾸준히 활용을 할 거고, 가치 투자는 시황이 맞아야 돼요. 시황이 맞아 떨어져야 돼요. 저는 이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 동안에, 다시 말해서 막 고점을 돌파하고 더 할 때, 이럴 때 투자를 하자,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최소한 뭐 이런 조정이 오던, 이런 조정이 오던, 조정이 왔을 때 받아봅시다. 그 자리가 최저점일지 아닐지 몰라도 받아봅시다. 이 종목은 좋으니까 받아놓고 그 종목이 빠지면 또 추가를 받습니다. 이 분할로 대응하는 건데, 가치 투자는 그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현재는 제가 봤을 때는 지수가 극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끝자락에서의 움직임 속에서 눌러졌을 때, 그리고 이번에 눌러도요 1차 눌림에서 제가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1차 눌림 만약 뭐 300이나 290, 정확히 얘기하면 5월 8일 날의 저점이죠.
그 다음에 5월달에 저점이죠. 288. 이 자리가 와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매매는 할 거예요. 매매는 계속 하겠지만, 투자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포트 매매에 대해서는 6월달 제가 교육을 좀 해드릴 겁니다. 포트 매매도 기회는 1년에 한두 차례밖에 안 나옵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교육을 제가 해드릴 건데 6월에 포트 매매에 대한 교육을 좀 해드릴 겁니다. 지금은 포트 매매 짤 때도 아니고요. 포트 매매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시장의 이슈들을 잠깐만 또 살펴보면요. 그래서 정치적인 이슈들이 국내 말고, 국내는 정치적인 이슈가 좀 안정을 잡고 있죠. 새 정부 들어와서요. 다만 이제 부동산 부분에서의 이슈가 과연 어떻게 흘러갈 거냐에 대한 것이 촉각입니다. 부동산 전체 참여정부 시절에 종부세를 올리면서 종부세를 강화시키면서 미움을 받아서 그 다음 대선에서 이명박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는데, 과연 새 정부에서 그런 부담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종부세를 다시 강화시키고 부동산 시장 규제를 할지 안 할지 아직 잘 모르거든요. 그러나 국토부 장관의 김현미 의원이라든가 또는 각 경제 관련된 인사들이 부동산을 완화보다는 규제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가능성입니다. 다만 어떤 식의 규제를 할지 여부는 아직 모르죠. 부동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국내 증시의 상황에서 증시의 포커스가 부동산 부분에서의 중요성이 상당히 민감하게 같이 움직일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이 해외 증시의 이슈에서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대통령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자꾸 탄핵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나라 탄핵도 나와가지고 머리가 골머리가 아팠던 시장인데 트럼프의 탄핵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 그것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이번 주에 이제 오늘 코미 국장의 상원 청문회에서의 발언 등이 주목이 되긴 하는데, 그것은 진짜 지금은 섣부른 생각이고 섣부른 판단이고, 그것이 시장에 악재될지 호재될지, 특히 뭐 불확실성이 커지는 관점에서 악재될지 그 부분은 아직은 미지수예요. 이번 주 좀 지나봐야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그 미국 언론들에 대한 어떤 시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중동에서는 카타르를 단절해버렸죠. 카타르하고의 국교 단절을 해가지고 또 카타르가 완전 세대해가고 있는데, 원래 카타르는 이제 천연가스 생산 1위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중동발에서의 시장적 리스크? 근데 이것은 글쎄 왜 발생했을까? 어떤 다른 시각으로 당연히 뭐 서로가 사이가 좋지 않다는데 순위파하고 시아파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뭐 중동에서 항상 나왔던 얘기인데 왜 이 시점에서 카타르에 대한 규제를 그렇게 했을까? 사우디를 비롯한 다른 중동 국가들이 유가의 영향은, 중동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유가가 상승하는데 오히려 유가는 큰 상승을 못했고요. 오히려 유가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중동발 카타르로 악재가 깊어지면 유가가 상승하기보다 오히려 유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도 또 있었고, 그러니까 이것이 다 정치적인 것들이잖아요. 정치적인 건 사람들이 하는 거라 언제든 뒤집을 수가 있어요. 지금 뭐 트럼프가 수세에 몰리고 있지만 또 언제든 트럼프가 다시 돌아설 수도 있는 거고, 강세로. 현재 정치적인 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국내 증시, 국내 상황 빼고는 일본의 아베도 마찬가지예요. 아베도
지금 정치적으로는 아직 뭐 유진하고 있습니다만 언제 어떻게 뒤집힐지 몰라요. 왜냐면 최근에 나왔던 아베의 스캔들 이런 것들이 계속 쑥쑥 터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유럽은 오히려 브렉시트 이후 또 미국의 트럼프 당선 이후 그리고 프랑스의 마크롱의 당선 이후에 오히려 더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유럽은 더 똘똘 뭉치고 있는데 유럽 내에서도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브렉시트 과정도 그렇고 또 남유럽하고의 관련 특히 메르켈이 중요한데 독일의 메르켈이 그동안에는 뭐 채무국들의 어떤 지원 굉장히 소극적이었는데 이번에 또 메르켈 총선을 앞두고 나서요. 지지를 강력히 받으면서 또 간다면 변화되겠지만 독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어떠한 변수로 변화가 될지 이 정치적인 것들이잖아요. 이게 지금 세계 시장의 가장 큰 위험 요인입니다. 제가 봤을 때. 두 번째는 이제 FOMC 회의가 지금 코앞에 다가왔는데 FOMC 6월에 금리 인상하는 것에서는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에 어떤 변화는 크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금리 올리는 거에 있어서 시장이 놀래질 않고 오히려 호재를 반영하고 있는 그런 관점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경제지표 자신감인가 보다. 그리고 신흥국들이 통화가 굉장히 강세예요. 최근에 달러는 약세고 신흥국들 통화 및 유로화는 강세고 그러면서 계속 다시 돈은 신흥국들에게 더 몰리고 그 신흥국은 대표적으로 인도하고 대만하고 한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 과정과 긴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국이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중국은 계속해서 외환시장에 개입을 해 나가면서 환율 안정을 꾀하고 있죠. 위안화 공격하지 마라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 과연 그렇게 냅둘까요? 일본도 유럽도 모두 다 달러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데 말이죠. 중국의 부동산의 거품, 부동산뿐이 아니라 그림자금융 등 중국의 좀비 기업 등 계획경제로서 성장했던 기업들의 부채 문제가 우려가 돼서 하락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영향은 굉장히 클 거라고 봐요. 현재 수출무역 교역의 1위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FOMC의 금리 인상 그리고 향후의 긴축 그 또 하나 플러스 알파가 바로 미국을 따라갔던 20위잖아요. 20위에서도 이제 전미적 경제지표 호조가 나오면서 긴축 가능성에 대한 가능성의 논의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얘기들이 나올 때 과연 시장은 지속적인 어떤 경제성장이다라는 표현에 있어서 상승을 할까? 그리고 공교롭게도 최근에 금값이 올라요. 제가 요즘 금차트를 잘 안 보다는데 최근에 금값이 올라요. 그러니까 통화도 특이한 거죠. 불확실성이 있으면 오히려 달러가 강세해야 되는데 오히려 신흥국들이 강세고 또 엔화는 또 강세예요. 최근에 엔화는 원달러율이 강세잖아요. 신흥국들 보통 우리나라 통화 엔화를 보면요 엔화도 강세예요. 엔화가 강세라는 건 안전자산으로 회귀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어? 달러가 약하고 약달러로 하고 근데 미국에서의 그 국채 수익률도 보면 국채 수익률은 오히려 오르질 않아요. 또 경제지표 좋다면서요.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증시도 상승 흐름이 더 강하게 받는데 오히려 국채 수익률이 또 하락하고 있어요. 금값을 잠깐 보면은
금값은 올라요. 그 전세계 증시가 안전자산으로 어떤 이동의 가능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또 하나가 공급권 신흥국들에 대한 통화가 강세고 신흥국들에 대한 경제지표가 좋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신흥국들에 대한 주식시장에 대한 유입이 굉장히 강해요. 이런 부분들이 뭔가 엇박자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시장에서의 상식적인 경제적인 흐름의 이론들이 맞아 들어가지 않아요. 뭔가 그러면 누군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자산을 좀 이동하려고 하는 자본들이 잠깐 속임수가 되는 건지, 아니면 위험자산으로 지금 돈이 몰리면서 신흥국들의 상승이 나오거나 증시가 좀 더 증시가 상승하는 것이 오히려 가짜거나 어떤 사단이 날고 있는 변화의 흐름들인데요. 희한하죠. 뭐 유가 같은 경우도 보면 하락하고 나서 지금 50불대에서 넘어가지 못해요. 55불대를. 유가는 저는 이 상태에서 벌써 제가 뭐 현재상에서는 지난번에 했지만 이 안에 갇혀있을 거다. 계속 갇혀있는 현금이잖아요. 근데 유가가 재상승을 해서 60불 이상을 갈까? 근데 그게 과연 좋은 걸까? 왜냐면 유가가 올라가면은 산유국들의 경기가 살아나니까 좋은 거라고 얘기하긴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유발되면서 긴축 과정은 더 빨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각국에 계속 있고, 통화정책에서의 변화, 미국 및 유럽, 통화정책에서의 긴축 변화, 그 다음에 신흥국가 대표적인 상품들의 가격의 흐름들, 돈의 흐름들이 엇박자라는 얘기죠. 안전자산 쪽으로 보이는 엔화라든가 금이라든가는 안전자산, 엔화가 강세, 금값이 상승, 안전자산으로서의 대표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장은 위험자산 쪽인 주시장을 좀 휘청해야 되는데, 오히려 위험자산 쪽도 신흥국을 대표적으로 그냥 확 뛰어가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상한 구간이에요. 수상한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보는 이제 6월달은 5월달과 5월달이죠. 5월달에 쭉 치고 올렸잖아요. 이것으로 6월달이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은 제로라요. 제로. 확률. 양방향이에요. 양방향인데, 월봉상 지난달이 7.7%잖아요. 그럼 이번 달은 지난달의 월봉을 넘어간다면 반띵이라고요. 3% 또는 3분의 1인 2.5%, 2.2% 정도. 그 정도의 상승만 될까 있고, 아래로는 우선 이 고저의 하프자리대 중간, 그렇죠? 여기 눌림, 더 눌리면 당연히 나타난다고 하면 5월달에 저점대까지겠죠. 그런 변동이 6, 7월달에 같이 좀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니냐,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트레이딩 영향이지 투자 관점 영향으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송으로 하나 제가 얘기를 했던, 최근에 경기 선행지수랑 동행지수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 우선 다음 달에 발표 때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연시가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거예요. 일봉상 한 번도 안 닫고 간 적이 없어요. 올해가 처음인데 처음이기 때문에 신역사를 쓰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원래 때문에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립니다만, 가장 강력한 양봉이라고 보이는
여기서 2005년이라고 한번 볼까요? 2005년? 또 2002년도 마찬가지고요. 쭉. 지금 첫날의 양봉인데, 첫날 양봉, 한 번도 터치를 안 하고 그냥 갔잖아요. 2007년도는 어떻습니까? 운봉이죠? 그럼 내려왔어요. 터치를 해야 되는데, 터치 안 했죠? 그럼 반드시 올라와서 터치 해줘야 된다고요. 이렇게 2005년도에도 강한 상승을 갔죠? 2005년도 보시면, 1월달에 운봉이죠? 터치 안 했죠? 내려왔다 올라가는 거예요. 2002년도에 강력했죠? 올라갔다가 누르는데 얘가 특이한 점이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정확히. 왜냐면 얘 저점 시초가가 698이죠. 698점 땡땡이고 저점이 690.36인데 698 얘 698.30이죠. 얘 698점 안 나오죠. 698에 안 왔다고요. 그 상태에서 찍어서 올렸거든요. 그때도 사실 좀 많이 힘들었지. 시장 보는 건. 근데 결국은 하반기에 내려왔다고. 698. 안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대한민국 증시에. 그러니까 제가 그게 가장 최대 고민이에요, 지금. 난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은 답답하죠, 뭐. 저도 아는 사람도 답답한데 모르는 사람은 더 답답하겠죠. 지금 시장에서의 상승은 뭐 지금 뭐 욕심내고 취하거나 두려워할 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심리적으로 극복하고 버려둬야 된다. 이런 관점이니까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시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